아침에 옐런이 협박하듯이 말한 디폴트, 금융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약간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7월 달까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다. 하반기 악재 관련해서는 옐런의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옐런이 협박하듯이 말한 디폴트, 금융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약간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7월 달까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채무 한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히 공화당은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금 연준이 했던 것처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재정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금융위기가 오면 더 긴축을 통해서 빚을 더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더 부양을 해서 금융위기를 벗어나야 된다. 결국 금융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폴 크루그만 교수고요. 네. 반대로 이런 위기가 왔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 개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빚이 많다라고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더 빚을 내서 사업을 해가지고 네. 빚을 갚을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점심도 라면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네. 갚아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위기, 리세션에 대해서 폴 크루그만 교수는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더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옛날 오바마 대통령이 폴 크루그만을 보좌관으로 그 의견을 참고하는 사람으로 했던 이유가 오바마는 그런 쪽의 의견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네. 근데 폴 크루그만인 그런 반면에 반대로 긴축해야 된다는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로코프라고 해서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부채를 줄여야 된다. 계속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쪽이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지금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각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화당은 전형적인 어떤 쪽이냐면 빚을 갚아야 한다. 네. 부채를 줄여야 한다. 로코프 교수와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진 쪽입니다. 네. 네. 민주당은 반대로 폴 크루그만이나 오바마 같은 의견을 가진 부양을 해서 살려내서 오히려 극복해야 된다라는 네. 쪽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이 일으켰던 사건, 2011년 8월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 8월에 S&P, 무디스 S&P 뭐 이런 데 아시나요? 신용평가 기관인데 S&P가 미국채 신용등급을 그러니까 강등했어요. 강등. 트리플 A였는데 더블 플러스 A로 강등했습니다. 이때 주가 어떻게 됐나 보시죠. 지금 이 까만 선이 주가예요. 예, 그 당시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차화정 시대였었어요. 정말 잘 될 때 아니에요. 엄청난 때였는데 네. 미국이 또 찬물을 확 던져버려가지고 또 박살났어요. 그때. 예, 아니 미국 때문에 당하는 게 한두 번이에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 그럼 왜 S&P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했냐?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쪽팔림이라고 네. 금융시장의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 그러면 미국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당시는 더블 A니까 이제 위험해도 미국채를 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트리플 A가 아니니까. 네. 예, 그런 치욕. 예. 이게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됐었는데 그 위기로 하여튼 그런데 이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 부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오바마가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됐냐면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그래서 오바마가 공화당과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그 정책 중에 그 안 중에 하나가 시퀘스터라는 겁니다. 여기 시퀘스터 써놨죠. 네.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한다라는 항목에 오바마가 사인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타협해야 되거든요. 요번에
지금 옐런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7월 달 내에 제발 타협하세요라고 오늘 폭탄 선언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타협하는 안을 이때는 공화당의 주장을 오바마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공화당의 안은 뭐냐면 만약에 얼마 이상을 부채가 넘어가 버리면 자동 삭감하는 법을 아예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시퀘스터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정부 부채가 빵빵빵 떨어져요. 삭감돼. 이게 시퀘스터. 이거 공화당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향후 10년간 1조 2천억을 부채를 줄이는 안을 오바마가 사인했던 거예요. 이 사인을 하자마자 S&P가 강등시킨 겁니다. 위험하다. 미국이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결국에. 네. 이 시퀘스터 법안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의회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를 삭감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뒤로도 한 번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왔겠죠. 왜 그래요? 계속 돈 쓸 일은 많았는데 네. 트럼프 어때요? 줄였을까요? 늘렸을까요? 늘렸겠죠. 엄청 늘렸습니다. 예, 엄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시퀘스터를 폐지는 못하고 줄이지는 못하니까 네. 늘리기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2년씩 유예 조치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 2019년도에 2년 유예 조치가 이번 달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시퀘스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못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유예. 유예를 하든지 네. 예산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죽자고 시퀘스터를 만든 쪽이 공화당이니 공화당은 죽자고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은 뭐에 대한 카드로 얘를 쓰고 싶어 하냐면 바이든의 그 인프라 정책, 네. 바이든의 재정 정책을 줄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타협해 주겠다. 이런 카드로 쓰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쉽게 이걸 양보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 지금 이 예산안 혹은 부채 삭감에 대한 이 논의는 쉽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공화당이 벼르고 있을 거고, 만약에 바이든이 모든 걸 접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예산 삭감안을, 혹은 이 부채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바이든이 본인의 재정 정책을 삭감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재정 긴축 정책.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미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은 시장에 반영돼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인프라 기업들을 투자해서 갖고 있죠. 네. 예, 왜냐하면 막상 이제 이번 달부터 발의가 시작돼요.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세부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진짜 돈이 흘러가는지가 이제 막 발표되기 시작되고 실제 돈이 흘러 들어가면 있죠, 후진이. 그러니까 뭐랄까 여파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 얼마 전에 G7 이 회의에 가서 이 유럽 그 다음에 다른 그 G20와 함께 얘기 나눴던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중국의 1대1로를 대항하는 인프라 정책 이름이 B3W예요. B가 3개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다가는 틀릴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B가 3개, 마지막에 월드가 들어갈 거예요. W. 이게 뭐냐면 자그마치 4경이에요. 어이구야. 네. 경 단위로 인프라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의 1대1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1대1로가 사실 왜 하는 거예요? 1대1로는 왜 하는 거냐면 중국이 지네들 위안화 쓰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 1대1로의 최대 희생자들 있죠? 몇 개 나라가 있는데 빚을 못 갚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땅과 기업들을 그냥 중국이 먹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는 대가 없이 베풀겠다라는 뜻으로 이번에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어요. 경단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상상이 안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10수년간 뭐 거의 2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인프라 투자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인모스트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갖고 있는 이유는 ETF라든지 어떤 지역이나 기업에게 좁힐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네. 저 혼자 PB일 때 인프라에 두세 번 투자했다가 매번 다 효과를 못 봤어요. 인프라 투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빅딜이 지금 있기는 있는 거죠. 네. 자, 이 얘기는 번외 얘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이든이 양보를 해서 재정 정책을 양보할 경우에는 이미 반영된 주식시장에 그 반영된 재료가 후퇴해 버리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니까 네. 원래는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란 발표가 계속 나오게 돼요. 인프라 정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되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네. 이거는 시장에 어떤 요인이겠어요? 악재죠. 중요한 악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인프라 정책에서 진도 어디까지 가 있어요? 관심 별로 없으시죠? 예,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바이든이 1조 초까지 양보했죠. 그리고 또 법인세 인상 양보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15%로 다 동의를 받았죠. 그 법인세 인상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금액 거의 1조 후반대였는데 1조 초반으로 양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서 법인세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하는 바람에 이런 결정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래 발행하려고 했던 조달하려고 했던 자금보다 훨씬 자금이 덜 들게 된 거예요. 바이든이 양보했으니까. 네. 그리고 법인세 인상하려고 했던 부분만큼은 상당히 시장에 호재로 또 발생된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거 할 때 이제 법인세 최저세율 이거 하면서 빅텍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빅텍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법인세 최저세율로 가면 빅텍에게 불리한데 또 그러면서 반대로 유리한 상황이 같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이 모두 이 법인세 최저세율에 동의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유럽이 빅텍에게 매겼던 그 디지털세를 다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텍 입장에서는 악재가 생겼지만 호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떤 네. 게 더 큰가요, 그러면? 사실상은 그 최저 세율이 더 영향은 크지만 네. 이 디지털세 같은 유럽의 그런 독점세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발생해서 청구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얘가 철회되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빅텍이 요즘 사실 바로 빠지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한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가 돼 보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 삭감이나 부채 한도 하향 조정에 관련된 그런 그 협상에서 상당 부분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항으로 안 빠져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고 옐런이 그런 걸 생각해서 이미 오늘 미리 터트리면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예산 갖고 뻐우적거리면 역적되게 만들고 싶을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디폴트도 막 얘기하고 금융위기도 막 얘기한 것 같아요. 무섭게 얘기하네요. 네.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야 이거 지네들 당약 때문에 계속 거부하고 막 나 휴가 갔다고 막 회의 안 하고 막 그러면 네.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들 죽으려고 뭐 왜 저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미리부터 시동을 건 것 같아요. 옐런의 생각은. 뭐 제가 그분의 생각을 알 수는 없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악재가 될 가능성은 아까 바이든도 이미 상당 부분 양보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옐런이 선빵을 날리면서 네. 뭔가 승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문제 없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시달릴 문제는 부채에 대한 문제. 계속 미국의 부채는 계속 여러분에게 맞아요. 뭐라 그럴까 유튜버들의 재료가 될 거예요. 네. 곧 코로나 이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점 더
뭐 버블이다, 붕괴가 곧 온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폴 크루그먼이 자기 트윗에다가 달았던 그 한 장 딱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가 없는 유일한 국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요 하반기 악재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뭐냐면, 그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 1라운드가 끝나고 제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라운드는 의심 구간이다라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좋은 기간이 1주, 2주째 지금 조금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의견을 더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기술주에게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그 작년과 같은 기술주 상승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넘버가 지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실적을 봐야 하는 거지 뭐 가치주, 성장주 뭐 이렇게 나눌 때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 제 회사 세미나 때 앞으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이 희소한 걸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저 효과가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안 좋았다가 강력하게 반등 나오는 그런 실적들이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성장 기업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기술주가 그걸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모든 그 실적을 바꿔가는 그 중요한 팩트가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성이고 단가 하락이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최근에도 이제 어저께 발표한 어도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큐사인이라든지 뭐 너무 PR이 높다고 막 평가됐던 애들이 충분히 좋은 실적들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고 팡 주식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그 빅텍들이 그 존재감을 충분히 증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오늘도 발표는 아마존의 최고 실적, 그러니까 최고 그 판매 기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땠냐면 성장주가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너무 가치주가 싸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제 숫자를 제가 보고 있는데 비교해도 이제 가치주라고 말하는 쪽들이 더 비싸지가 않아요.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보게 될 거고요. 이제는 내러티브보다는 실적을 보는 그런 시장이 올 텐데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그 존재감을 증명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더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던 것 뿐이고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기술주입니다, 성장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기간을 통틀어 올해 내내 사야 할 구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아까 이제 하반기 악재로 그 예산안이나 뭐 부채 한도나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군데군데 또 지금 시장의 뒷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이 기업들과 경기 피크아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은 사실 시장을 지금 좀 굉장히 지배하고 있어요. 과거에 꼭 요 정도,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좋아질 수 없거든요. 그 좋아진 분기수와 월수가 제한을 하는데 이제 피크아웃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말해드렸던 캐펙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리스타킹이라고 말하는 재고 관련된 그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야만 여기서도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캐펙스가 정말 나타나느냐 강하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때가 온 건데 어쨌든 지금 구간은 전체적으로 어떠냐 계속 하나 해결되면 또 의심하고
하나 해결되면 또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나눠서 계속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씩 계속 분할 매수하는 때고, 내년에 봤을 때 올해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때였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안 오르냐, 그 다음에 왜 쟤만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시간이 주어진 걸로 보시고,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많은 것들이 되게 이제 불안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것들은 다음 시즌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 여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잘한 거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오랫동안에는 어찌됐든 나눠서 사고, 만약에 충분히 그렇게 있지 않다면 지금 사서 그냥 너무 오늘 올랐나?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기다리셔서 기대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마음속으로 좀 조절하셔서 너무 다급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뒤를 바라보시고 보유하시고, 예,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2016년도에 상반기는 그렇게 끔찍했는데 하반기는 엄청나게 정반대로,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장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내년도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연도에 너무 다급하게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반기도 아마 곳곳에서 이제 위기가, 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막 심각하게 막 부딪혀 가고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요것들이 또 어느 순간 삐직 올라온다면 또 장에 잠깐 몇 프로 정도 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동안에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를 꺼낸 거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막 요즘 이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내잔고는 너무 허전하고, 막 그 다음에 사실 수익이 났는데도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고, 옆에 사람이 말하는 수익은 나한테는 너무 꿈같은 숫자고,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묵혀야 수익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 때 시장을 보면 작년이 너무 특이하게 빠르게 올랐던 거예요. 강력하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없고요. 이제 평범한 그런 시장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나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좀 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